아이고, 시간이 돼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IMF에 12년 주기에 뭔가 있었는데 우리가 몰라. 그러면 그 12년 전에 뭐가 있었냐?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일 쇼크라고 이제 오늘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석유 파동이라고 하죠. 네, 말 그대로 석유가 없어. 석유가 없어가지고 석유값이 겁나게 뛰어 올라가지고 모든 전반적인 산업이 다 이제 이게 경제가 다 이게 스톱하는 단계에 들어간 때가 이게 석유 파동이다. 네, 1973년, 네, 1997년 IMF 딱 이전에 두 주기인 24년 전에 정확히 1974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네, 이때도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본주의 그렇게 발달 안 해서 저건데, 모든 자산이나 자본주의의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다 폭락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럼 그 앞에 뭔가 있나? 네, 그 앞에도 뭔가 있는데, 이제 6.25 전쟁도 있고, 2차 세계대전도 있고, 이제 별의별 것들이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는 여기서 지금 너무 이렇게 길게 보면 더 헷갈리니까, 자본주의의 그 12년 경기 사이클 차트 분석을 하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가 시장이나 자본주의가 제대로 이게 활성화된 게 솔직히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자본주의에 대한 이게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해. 그 전에는 좀 굉장히 좀 미개하게 발달을 했다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고등적으로 이게 발달을 하게 된 게 1988 올림픽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1988 올림픽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상태에서 보면 석유 파동과 1980년에 뭔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하여튼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뭔가 있었을 거예요. 12년 주기에. 그 다음에 그 약 11년 후, 12년 주기로 해서 IMF가 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2008년도에 발생하고, 또 12년 후에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겨울이라는 12년 주기의 겨울의 경기 분석 중 겨울이라는 점을 찍으면 나머지는 봄, 여름, 가을이 그냥 보여요. 대략적으로. 그럼 우리가 12년 주기로 해서 왜 차트를 분석해야 할지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때 코로나 사태, 리먼 브러더스 사태, IMF 사태, 석유 파동 사태, 이때 때는 유가 시장이 이게 우리나라 거의 없다고 봐야 하니까, 유가 증권가 시장이 발달한 이후로부터 큰 사건이 IMF, 리먼 브러더스, 코로나 사태입니다. 딱 3번의 12년 주기에 그 3번의 큰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 이거를 미루어 봤을 때 12년 후에 또 뭔가가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치 이제 늦가을이 되면 겨울이 올 거를 알듯이,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겨울이 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권 시장에서는 이게 올림픽 이후부터 이제 발달을 해요. 증권 유가 시장은. 그 전에는 거의 자본주의가 거의 원시인 단계였고, 자본은 말 그대로 국가 사회에 돈이 많이 대량의 자본이 있어야 자본주의가 꽃을 피워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 단계가 그 88 올림픽 이후예요. 그때부터 이제 경제 성장이 고도화로 이제 발달을 하죠. 88 올림픽 이후를 관점으로 보면 97년 IMF,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2년 12 주기의 분석을 왜 해야 하는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사태나 리먼 브러더스, IMF 사태 때 아무리 회사가 우량한 회사들도 이때는 다 무너져요. 뭐가 자산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당연히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다 이때는 그냥 다 폭락을 해요.
급락을 다 해요. 그냥 급락이 아니라 왕창 급락을 해요. 그리고 이때 저기 새로운 저기 부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있던 큰 부자들이 망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때 실질적으로 예전에 IMF 때 큰 부자들이 이때 많이 망해요. 저희가 이제 중고차 장사를 했는데 IMF 이전에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잘 사던 사람들이 IMF 때 다 이제 그쪽 지방 가문들이 이제 재벌가 가문들이 있죠. 예전에 이제 재벌가 가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 가문이 아니라 이게 좀 작은 재벌가 가문도 있어요. 그럼 이쪽 가문들이 다 망했어요. 이때 많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게 차를 예전에 한때 자기의 영광스러웠던 자기 가문의 그 시절을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 중고차 장사할 때는. 예전에는 내가 벤츠 타고 다니는데 지금은 내가 소나타 타고 다니네. 어이구 내 팔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2000년대 많았어요. 네. 그만큼 IMF라는 사태가 이게 누군가에게 기회가 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암묵적인 시기였죠. 근데 이때에 보통 준비를 한 사람들은 이때에 이런 겨울 시기에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이 대폭락을 할 때 어떻게 해나요? 네,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거를 누가 기가 막혔잖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주기를 누가 잘 아냐? 명동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니 저기 여의도 증권가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청와대나 저기 경제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명동 쪽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정확히 따지면 명동 옛날 귀신들한테 명동 귀신들한테 명동 옛날에 부했던 양반이 죽으면 다 귀신이 돼. 근데 귀신이 되면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자기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양반들한테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그럼 명동시장에는 그게 다 이게 비밀리에 이게 전수가 돼요. 가문에서 이렇게. 이게 약 10에서 12년 주기로 이게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걸 얘네들도 알아요. 그럼 그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하냐? 준비를 해요. 뭘 준비하냐? 네, 현금을 짱짱하게 준비해요.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소금과 쌀을 창고에다가 겁나게 쟁여놔요. 조선시대 같아. 조선시대 거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화폐 자체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소금과 쌀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기가 들어오기 직전에 어떻게 했냐? 조금씩 소금과 쌀을 갖다가 쟁여놔요. 어디다가? 창고에다가 몰래 쟁여놔요. 왜? 소금과 쌀이 옛날에는 화폐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부동산이든 모든 물건값이든 보물이나 금값도 폭락해요. 그때는 모든 게 폭락을 해요. 뭐 간단해요. 그때 사요. 폭락을 이게 50% 이상 그 할인이 돼요. 원래 100만큼 이렇게 거래되던 부동산이나 이런 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이 금 같은 게 이게 50% 반토막 이상이 나버려 기본이 그때 되면. 그럼 그때 사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해보게 되면 2배, 3배까지 뛰어요. 그럼 그때 팔아요. 또 오면 돼요. 이런 주기를 해서 이거를 누가 기가 막히게 명동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증권가나 이런 양반들 이런 거 몰라요. 왜 이거는 굉장히 얘네들 조상들로부터 몇천 년을 이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약 10년에서 12년 주기라고 해요, 얘네들은. 근데 이게 제가 잘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12년 차트 분석을 해야 하는지, 12년 겨울 요 12년 사이클인 요 코로나, 리먼, IMF 이 상황에 직면하면 아무리 삼성전자고 우량주고 대한민국은 망해도 이 회사는 안 망하는 회사들도 그때는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돼요. 그럼 그때가 언젠가? 그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명동 사람들은 그 시기를 기다려요. 이게 명동, 우리나라는 모든 부가 다 명동 쪽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명동은. 명동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옛날에,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게 중국에 있는 굉장히 큰 유통이나 이런 자산 같은 게 예전에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명동이나 이런 저기 큰 가문들이 있어요. 최씨 부자, 고씨 부자 뭐 이런 가문들이 있죠. 대부분의 재산이 우리 한반도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나? 다 중원 쪽에 있어요. 아니 인도 쪽에 좀 있고 대부분 중국 쪽에 있어요. 눈치 빠르시네. 대부분 중국에서 굴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들이 겁나게 부자예요. 근데 비밀리에 저걸 전수를 해요. 유명한 게 우리나라 최씨 부자와 고씨 부자가 유명해요. 중국의 대부분의 재산이 어디냐? 중국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추적을 했냐? 간단해요. 이 12년 사이클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그 부를 축적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1000년 넘게 동안 그 데이터는 이미 1000년 전부터 알고 있어. 그 가문들은. 그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의 전수를 해요. 그 가문으로 해서. 그게 명동에 지금 그 사채 시장으로 지금도 그 가문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에 있는 대부분 이런 부들을 갖다가 이게 그런 자리가 없던데, 왜냐면 다 비밀리에 그걸 해요. 나중에 그 재산이 다 날라가요. 한 방에 날라가요. 몇천 년 동안 올린데, 눈치 빠르시네. 예. 중국이 공산국가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공산국가로 넘어서 중국 공산병들이 다 모든 재산을 다 강제 몰수를 하죠. 네,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그 최씨, 고씨 그 가문들이 다 그때 재산들이 거의 99.9%가 다 날라가요. 이게 중국이 공산국가 모태똥 때문에 이게 다 뺏겨, 모태똥한테 그때. 이거 아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다 뺏겨요, 실질적으로. 원래 화교가 있잖아요. 화교가 중국 사람들 무리잖아요. 화교에서 최고, 그 지도자 책 탑클래스에 있는 0.1%가 있어요. 그 가문들이. 그 가문들이. 눈치 빠르시네. 네, 그 가문도 우리나라의 최씨 가문, 고씨 가문, 일단 최씨 가문, 고씨 가문들이에요, 걔네들이. 근데 예전에 그 가문들이 어떻게 되냐? 네, 그 재산이 99.9%가 다 날려. 언제 다냐? 중국이 공산국가로 되면서, 그리고 북한도 공산국가로 되죠. 그때 다 모든 재산을 다 공산국가들 다 뺏겨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산이 다 날라가요. 그 재산을 그 가문들이 1000년 넘게, 한 2000년, 3000년 동안 이게 그 가문들이 물려져 들어와요. 이게 보면 옛날 삼국 백제 시대 때까지도 이게 제나라 시대까지도 그게 거슬러 가요. 그 가문들이. 2000년, 3000년 전부터 그 물려온 그 가문들 그 재산 비밀리에 다 내려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도 말했지만 고씨 가문이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그때 북한도 공산국가 되고 중국 대부분 중국 쪽에 만주고 중국 쪽으로 해서 다 재산이 다 그쪽으로 자산이 다 그쪽에 있었어. 비밀리에만 갖고 있어. 왜냐면 그게 알려지면 정치 권력 세력들이 그걸 뺏으려고 막 혈안이 돼서 와요. 그래서 항상 비밀리에 내가 돈이 많은 게 명동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절대로 내가 부자인 거를 절대로 홍보하지 말라는 명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자인 걸 홍보하면 그걸 뺏으러 오는 무리들이 이게 달라붙는다고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그래서 명동 이쪽 가문에는 내가 부자여도 항상 이게 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다니라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그게 2000년, 3000년 동안 그런 가문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그런 가문들에서 이렇게 그런 거를 해요. 왜냐면 내가 이 졸부들이 많이 해요. 돈 조금 벌까 하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타면서 막 루이비통에다가 이게 샤넬에다가 옷 겁나 비싼 거 타고 강남대로 나 부자요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그걸 뺏으러 오거나 그걸 치러 오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부를 유지하려면 내가 부자인 것을 비밀리에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 가문들 2000년, 3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게 비밀리에 전수가 돼요. 왜? 뺏기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원래 고기도 먹어보지 않다고 돈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를 줄 알아요. 근데 돈을 어느 날 갑자기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졸부가 되면 저도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해요. 없다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잖아요. 사람들이 제 옛날 중고차 장사 예를 들게요. 룸사롱을 사주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수입차로 바뀌어요. 이제 첫 번째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옷이 먼저 돈을 갑자기 많이 벌잖아요.
없던 사람이 옷을 명품으로 치장을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차가 바뀌어요. 네, 수입차로 바뀌어요. 벤츠, BMW에서 이제 뭐 제가 람보르기니 페라리 타는 거다 할 정도의 사람은 제가 이게 교우 관계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벤츠나 BMW로 바꿔요. 이제 수입차로. 이게 두 번째 졸부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그럼 세 번째, 이제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뭐가 하냐면, 이제 비싼 술집이나 이제 사치를 많이, 비싼 술집, 비싼 레스토랑, 예를 들면 뭐 룸사롱 같은데, 이제 이런 데를, 매일마다 출퇴근을 해요.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어느 순간에 거지가 돼 있어요. 제가 중고차 장사를 10년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예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면 돈을 갑자기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졸부티를 확실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 돈이 많이 벌었다면 옷을 명품으로 이거 빽빽 하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명품으로 첫 번째 지장을 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치를 하게 돼요. 이제 눈사람을 많이 가고 눈사람 출퇴근하고 비싼 레스토랑을 다니고 그래요.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차가 이제 수입차로 비싼 차로 이제 바뀌어요. 이게 3단계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내가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에 다 제 거지가 돼있어요. 저 정말 그래요. 이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보면 예전에 이게 중고차 시장은, 지금은 중고차 시장에 돈 못 벌어요. 레드오션의 중고차. 근데 중고차 시장에 언제 돈이 많이 벌었냐면 1980년대에 돈을 제일 많이 냈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 하더라. 90년대까지 초까지. 80년대는 갈코리로 그냥 돈을 끌고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는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장사를 못해서. 근데 옛날에 이제 중고차 장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에 자기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대요. 근데 자기 친구가 공무원인데, 공무원 초년생이죠.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이 정년 퇴임할 때까지의 그게 월급을 그대로 했을 때 월급을 합친 것보다 그 자기 친구가 예전에 자기가 돈 많이, 그 양반 부자였나요? 아니요, 그 양반 야, 전재산 다 날려. 이게 투자 잘못하고 해가지고 전재산 대부분 날라서 돈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거의, 그 양반이 옛날에 어느 때 저거였냐면, 이게 참 사람이 관리를 잘해야 하고 이런 걸 한다는 게 참, 이게 사람이 익어가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벼가 익어가면 고개를 숙이듯이 정말 고개를 숙여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가면 확실히 틀려요. 예전에 어떤 한 분의 나중에 탁송 기사 일을 해요. 탁송 기사가 뭐냐? 이게 차를 갖다가 중고차 시장에 주면 차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되겠구나. 대리운전은 똑같아요. 대리운전은 술 취한 사람들 해가